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245페이지죠. 12번 민법상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을 찾는데 3번이 답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등기가 이미 무효라면 그 등기를 이전 등기 받아도 무효겠죠.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소유권 등기를 믿고 이전 등기 받아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처럼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믿고 저당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받아도 저당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거죠. 3번 보시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 후 말소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를 격려했다면 비록 피담보 채권이 소멸된 후 가압류를 하였더라도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 효력에 의해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X입니다. 일단 피담보 채권이 소멸됐다면 저당권 등기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가압류하고 이전 등기 받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말소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답은 3번이네요. 넘기셔가지고 13번이죠.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요. 2번을 보시면, 자, 우리가 경매가 됐을 때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세 가지 가지고 판단하죠.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두 번째,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고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죠. 그럼 2번 보시면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에 의하여 경락이 실현됐다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당연히 소멸돼야 되니까 선순위 저당권은 선택에 따라 배당을 수용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택하든지 아니면 배당을 거부한 채 저당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겠죠. 14번이죠. 저당권과 용의권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용의권이에요. 그러면 경매가 되면 이 용의권은 당연히 소멸돼야 되니까 제3자는 경락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거죠. 4번을 보시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시 반드시 건물의 보존 등기가 되어 있을 것이 필요하다. X입니다. 자, 우리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있으면 돼요.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따지지 않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네요. 15번 문제입니다.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5번을 보시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이에요. 그러면 이 임차권자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 요건을 갖췄다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만약에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다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우선 변제권을 획득하려면 대항 요건뿐만 아니라 확정 일자를 갖춰야 되고요. 또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확정 일자를 갖췄다 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보다는 우선할 수 없는 거죠. 따라 답은 뭐죠? 5번이 되네요. 16번입니다. 다음 중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을 찾는데 3번 보시면 저당권 설정 후 저당권 설정자에 의하여 저당 목적 토지의 건물이 축조됐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저당권자에게 토지와 건물에 관한 일괄 경매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 저당권자는 경매할 수 없다는 질문은 X죠. 일괄 경매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토지와 건물 모두에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넘기셔가지고
7번이죠.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의 지위입니다. 자, 옳은 걸 찾는데 일단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고요. 제3취득자에게는 몇 가지 보호 규정이 있죠. 첫째는 변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이 두 가지예요. 첫째,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두 번째,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저당권의 경우에는 지원배상금 1년분만 갚으면 돼요. 제3취득자는요. 또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갚으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당권자는 이 경매 목적물에 관한 경락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는 우선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옳은 것은 4번 보시면 저당 채무를 변제한 때는 보증 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이게 맞아요. 자, 왜 그러냐면 제3취득자가 변제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남의 빚을 대신 갚은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진짜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구상권이라고 하고 제3취득자도 구상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요 4번이 X가 됩니다. 3번이 맞는 질문이 되겠죠. 18번입니다. 저당권의 물상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물상대가 뭔가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목적물이 멸실훼손 공용징수를 당함으로 인해서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을 때는 그 가치 변형물에 저당권자가 압류함으로써 그 가치 변형물에 계속 저당권이 효력이 미치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물상대의라고 합니다. 주의할 점, 첫째, 물상대의는 저당권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권자에게도 인정되고요. 전세권자에게도 인정이 됩니다.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있을 때에만 물상대의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매매가 이루어졌고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할 점은 지급 전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이 아니라 제3자, 다시 말하면 일반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에도 물상대의가 인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1번 대의한 물건이 제3자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의성이 없다는 질문은 X죠. 2번 전세권을 저당권으로 목적을 한 경우, 다시 말하면 저당권이 뭐에 설정되어 있냐면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물상대의가 인정이 됩니다. X고, 3번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의한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이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도 X입니다. 인도 또는 지급 전에 반드시 압류가 돼야 되고요. 4번 대표적인 거죠.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소실을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 보험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의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문제는 5번입니다. 만약에 공용징수 수용을 당하면요,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상대의가 인정됩니다.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근데 5번은 수용이 아닙니다. 보시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됐대요. 협의 취득된 거는 매매입니다. 매매이기 때문에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이 없고요. 따라서 물상대의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는 거죠. 답은 4번이네요. 넘기셔가지고 19번이죠. 자, 옳은 것을 찾는데
1번입니다. 1번이 옳은데, 자, 왜냐하면 근저당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근저당의 취지. 두 번째, 채권 최고액입니다. 요 두 가지만 반드시 기재만 되고요. 나머지 사항은 기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임의적 기재 사항이기 때문에 1번, 근저당권에 있어서는 반드시 근저당의 존속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되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됩니다. 3번, 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해요. 그러면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담보되는 범위에서만 갚으면 되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전액을 다 갚아야지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3번도 4번도 뭐가 되는 거죠? X가 되죠. 5번 보시면 피담보 채권이 잔존하는 상태로 기본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그러면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요. 근저당권은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이 되고요. 따라서 5번도 X가 됩니다. 20번입니다. 옳은 곳을 찾는데요. 일단 2번 보시면 근저당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으로부터 그 확정 후에 발생한 이자입니다. 자, 원래 채권액이 확정된 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액이 확정이 되면 그것은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이자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여전히 담보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지문이고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1번 볼까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에 채무자 물론 변경하는 거 가능합니다. 계약. 그 다음에 3번,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의 확정 시기는 경매 개시 결정시기 아니라 경매 신청시가 되기 때문에 3번은 X가 되고요. 4번, 근저당권도 기본적으로 부종성 수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을 따로 띄어서 양도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채무자가 돈을 다 갚으려면 채권 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채무액 전액을 다 갚아야지만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죠. 21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2번 보시면 근저당권 설정에 있어서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X. 반드시 정해야 되고요. 또 그 정해진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가 돼야 됩니다. 22번입니다. 자, 22번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3번 보시면 피담보 채권이 처분되면 근저당권도 이에 따른다. X입니다. 근저당권만을 따로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일부 채권이 양도가 된다 그래서 근저당권이 자동으로 수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번이 뭐죠? 옳지 않는 지문이고 X가 되는 거죠. 23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요. 5번입니다. 자, 채권 최고액에 빠지는 게 있어요. 실행비용은 빠진다. 왜냐하면 이 실행비용은 저당권자가 받는 돈이 아니라 법원이 받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24번 문제죠. 잘못된 것을 찾는데 3번 근저당의 존속기간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X죠. 반드시 기재될 것은 근저당의 취지와 채권 최고액입니다. 25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로 틀린 것은인데 4번이 답이죠. 근저당권자가 사망을 하면
상속이 이루어지죠. 다시 말하면 상속이 이루어져서 주체가 상속인을 바뀔 뿐이지 채권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분들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넘겨보시면 26번이죠.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1번 피담보 채무의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X. 쉽죠? 채무자 변경하는 거 가능합니다. 물론 계약으로 가능하겠죠. 자, 이제 심화 사례 문제 가지고 사례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번 보시면 갑은 채무자 을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중 틀린 것을 찾는데 4번이 답이죠. 갑을 사이에 성립시킨 계약이 무효예요. 그러면 계약이 무효라면 채권이 발생할 수 없고 채권이 없다면 저당권도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갑의 저당권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지문은 X가 되겠죠. 2번 문제입니다. 갑 소유 토지를 목조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갑이 사망하고 상속인 병이 그 토지 건물을 신축했어요. 자, 옳은 걸 찾는데 일단 상속인은 민사적 법적주의도 승계가 돼요. 따라서 상속인 병은 그냥 저당권 설정자로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례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 문제는 아니고 다만 상속인 저당권 설정자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 경매가 가능하죠. 따라서 이때 저당권자는 1번의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토지와 건물을 동시 일괄 경매할 수 있고요. 다만 건물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지 못하고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넘기셔가지고 3번 문제입니다. 채무자 을은 자기 소유 나대지위의 채권자 갑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여 등기까지 마쳤으나 채무 불이행으로 갑으로부터 강제 집행을 받게 이르렀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일단 일괄 경매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일괄 경매에서 주의할 점은 건물의 소유자가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이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아니라면 그때는 일괄 경매할 수는 없는 겁니다. 4번을 보시면 을로부터 위 나대지의 소유권을 양도받거나 용의권을 설정받은 제3자 병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이때는 일괄 경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4번 문제입니다. X 건물에 대해 A가 1순위 근저당권, B가 2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C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죠. 자, 옳은 건데 경매가 진행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A와 B의 근저당권은 소멸됩니다. 다만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경매로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겠죠. A가 경매 신청을 하여 D가 경락을 받아 새 소유자가 된 경우 C.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D에게 X 건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질문이 됩니다. 5번 문제죠. 을이 갑에게 부당하는 채무에 관하여 병이 자기 소유 A 부동산의 담보를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 이러한 병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물상보증인이라고 하고요.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2번을 보시면 병이 A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면서 정이 A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이행을 인수했어요. 이행을 인수했다는 말은 대신 갚아주기로 한 거죠. 다시 말하면 담보를 끼고 산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되면 요 이행을 인수한 정은 구상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지가 잘못한 거니까요. 오히려 그 팔 때
대출을 끼고 판 병, 그만큼 돈을 적게 받았잖아요. 따라서 병이 구상권 행사할 문제이기 때문에 을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자는 병이 아니라 정이다. X죠. 정이 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요? 대출을 끼고 샀으니까요. 이행을 인수했으니까요. 답은 2번이죠. 넘기셔가지고 6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나대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음 중 옳은 곳을 모두 고르는데요. 일단 일괄 경매에 관한 문제고요. 기억은 X입니다.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일괄 경매가 가능합니다. 니은번 X입니다.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디귿번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법정 지상권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리을번 저당권 설정 뒤 D가 X 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그 토지에 필요비를 지출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죠? 제3취득자고요. 제3취득자는 필요비에 대해서 우선상환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을번도 X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 하나에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7번 문제입니다. 갑은 을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을의 X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병이 X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러면 저당권이 을에게 먼저 성립됐고 또 병은 나중에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거죠. 2번이 답인데 을이 갑에게 이행기에 피담보 채무를 전부를 변제하면 갑 명의 저당권은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X입니다. 부종성에 따라서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자동으로 소멸돼야 되므로 답은 뭐죠? 2번이 되겠죠. 나머지 문들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옳은 지문은 2번이죠. 그죠? 나머지 문도 볼까요? 1번 부종성 때문에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 양도할 수 있다는 1번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3번 불법으로 말소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하는 게 가능하죠. 유의하실 것은 4번 불법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저당권 등기는 회복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무효등기 유용은 가능하지만 제3자 권리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넘기셔가지고 8번입니다. 다음 중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조합인데 A번 맞는 지문이죠. B번 보시면 피담보 채무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정한 존속기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 확정되므로 그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가 경과되기 전에는 근저당권 설정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다. X죠. 계약을 해지했다면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가 된 거기 때문에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피담보 채권이 없다면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B번은 뭐죠? X가 되죠. C와 D는 맞는 지문이고요. 2를 보시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의 매매 대금에서 피담보 채무 또는 채권치를 공제한 잔액만을 현실로 수수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저당 채무권자에 대한 피담보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아니고요. 인수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 지문도 X가 됩니다. 9번 문제죠. 자, 9번부터 이제 공동저당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공동저당에 관한 문제는 우리 민법에서 유일한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간 배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 푸시고 나서 마지막에 푸시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9번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을 소유 XY 토지에 공동으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이렇게 공동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동시 배당의 경우에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므로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10번 문제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1억 5천만 원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을이 갑에게 빌려준 돈이 얼마냐면 1억 5천만 원이죠. 그 다음에 자신의 ABC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래서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에 뭐가요? 저당권이 설정이 됐는데 그 을은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부동산을 동시에 경매했다. 위 부동산에 관한 경락대금이 9천만 원, 6천만 원, 3천만 원이죠. 9천, 6천, 3천. 자, 동시에 배당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9천만 대, 6천만 대, 3천만 원이고 비례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더해서 밑에 깝니다. 9 더하기 6 더하기 3은 18이니까 깔면 A에서는 18분의 9, 2분의 1 내서 7,500만 원을 받게 되고요. B에서는 18분의 6, 3분의 1 해가지고 5천만 원을 가져가고요. 18분의 3, 6분의 1이죠. 약분하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2,500만 원을 가져가게 되는데 지금 B 부동산에 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따라서 3분의 1, 5천만 원을 가져가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11번입니다. 갑은 채무자 을의 X토지의 제3자 병의 Y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 5천만 원의 1번 공동저당권을 정은 X토지의 을에 대한 피담보채권 2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문은 Y토지의 병에 대한 피담보채권 3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Y토지가 경매됐어요. 자, 20배당을 했네요. 20배당을 하게 되면 공동저당권자는 전액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는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뭐하게 되죠? 대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이 얼마였죠? 예, 5천만 원이네요. 5천만 원이고 요걸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X 부동산, Y 부동산 두 개 부동산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됐고요. 요 Y 부동산은 채무자인 을의 소유가 아니라 병의 소유고요. 1순위 저당권자는 누구죠? 갑이고 X에서 2순위 저당권자는 정이고 Y에서 1순위는 누구죠? 갑이고 2순위에서 뭐죠? 무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죠. 자, 지금 Y 토지만 경매가 돼 가지고 요 갑이 5천만 원을 다 가져갔어요. 그러면 요 후순위 저당권자의 무는 공동저당권자인 갑의 권리를 대행사할 수 있으니까 X 부동산에 대한 1순위 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무가 받아야 될 돈이 얼마인가요? 3천만 원이죠. 그럼 결국은 요 무는 X 부동산에서 얼마를 받게 되냐면 3천만 원을 받아가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20에 해당하면 공동저당권자는 돈을 다 가져갈 수 있고요.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저당권자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뭐 할 수 있는 거죠? 대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12번 문제는 장렬동 문제죠. 갑은 을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은 얼마인가요? 3억이네요. 그 다음에 을 소유 X토지와 Y 건물의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병은 X토지 피담보채권 2억 4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정은 Y 건물의 피담보채권 1억 6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자, 그러면 XY의 공동저당이 설정됐는데 X의 1순위는 갑이고 Y의 1순위는 누구죠? 갑이고 X의 2순위는 뭐죠? 병이고
Y의 이순이 누구죠? 정이죠. 여기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X와 토지의 Y 건물이 모두 경매되어 X 토지의 경매대가가 얼마인가요? 4억. Y 건물의 경매대가가 2억이죠. 자, 그럼 보자고요. 2억. 그러면 가액의 동시배당이니까 4억 대 2억의 비율이죠. 더해서 깔면 X에서는 6분의 4죠. 그럼 약분하면 뭐죠? 3분의 2니까 값은 얼마를 갖습니까? 3억의 3분의 2인 2억을 가져가겠죠. 그 다음에 Y에서는 6분의 2, 3분의 2니까 값은 Y에서는 얼마를 가져갑니까? 1억을 가져가겠죠. 자, 문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정이 Y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지금 값이 Y에서 2억 중에 얼마를 가져갔어요? 1억을 가져갔으니까 나머지 돈 1억을 갖게 되고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이 공동저당권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산이 복잡한 건 아니고 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계산 문제는 틀리면 다시 계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 푸시고 나서 마지막에 푸는 문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